네, 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백과사전은 갈수록 평가가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언론 창 인터넷 교육신문이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교육 컨텐츠를 심도 있게 다루는 코너가 바로 교육백과사전인데요.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는 요즘에 교육계 3대 이슈 하면 교권, 학폭, 입시라고 합니다. 학폭이 3대 이슈 중에 하나일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학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생생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본인들 이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난 같지만 잘못하면 이게 학교폭력으로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여러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폭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례,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볼 거고요. 2부에는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 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변천사를 좀 다뤄보고요.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기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교백사 다섯 번째입니다. 네. 아주 그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도 교육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성기순 교수님은 걸어다니는 교육백과사전. 뭐 교육 옆으로 찌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워낙 복잡하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 현장이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많이 들어와서 참으로 복잡해지는 건 분명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분들도 이 교육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는데 이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는 것들 좀 풀어냈으면 좋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함께하는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조성범 교육언론창의 편집국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자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전 경기도 학생안전과장도 역임하셨던 분이신데요. 조성범 국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칭 타칭 학폭 전문가 자칭. 그리고 학폭 예방 전도사 예. 조성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 저희 박시영 TV 한번 모셨었어요. 예. 네, 그때도 말씀을 너무 그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는데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 학폭 관련해서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넷플릭스 맞습니다. 더 글로리. 예. 야, 그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충격받았죠, 진짜. 우리 애들이 정말 저런 정글고 같은 데 가서 예. 서바이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예전 학교와는 다른 그런 시각에서 아마 많은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과거에 학폭 의혹이 나오면 맞습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그 뭐 하나고등학교 예. 이동관 아들 뭐 침대에 머리를 짓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폭의 문제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뒷배경으로 하면서 타인에 대한 어떤 그 강압, 네. 폭행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학폭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네, 근데 뭐 학생들 사이에 뭐 갈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 권력이나 네. 어떤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이걸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네.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상당히 더- 많았지. 그래서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일들 때문에. 있는 놈, 가진 놈, 맞습니다. 자식들은 다 유전- 빠져나가고. 유전, 무전, 유죄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학폭도 그런 권력이 작동하니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른들의 힘의 자랑처럼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제도 변천사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이렇게 된 원인은 네. 이게 그 법이 제정되면서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교육적인 해결보다는 지나친 사법화돼 네, 사법화되다 보니까 그 법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네. 법 지식을 본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경제력을 가지고 그 법 지식을 구매해서 그렇죠. 활용할 수 있거나 대형 노펌 네. 뭐 변호인들 쓰고 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렇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 조성봉 국장님은 관련된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저는 해왔습니까?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담당 장학관을 2년 했고요. 네. 그리고 담당 과장을 2년 6개월 했고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활동을 4년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한 일을 지금 10년 그렇게 뭐 계기가 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내가 학교 폭력 부분은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뭐 나선 이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인권 운동을 했었는데, 네. 인권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1년 대구에서 그 권모욱은 학교 폭력으로 자살했던 일이 사실은 충격이었죠. 네. 저도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폭력이 심하게 일어났던 경험이 없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그 중학교 있었네요. 저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근무하다 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학교 폭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네. 피해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해자는 또 그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선도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야. 일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학폭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교육감 선거 그 조전혁 네. 학교 폭력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친구를 한 대 때렸더만은 턱이 세 조각 나서. 이야, 3초 만에 뭐 그 그것도, 얘기했죠. 예, 3초가 학폭이냐 그러는데 아니 3초 만에 무슨 일어나는 게 초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강도의 문제.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없었지만은 심각성은 매우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학폭 처리하면 그 조전혁 학생은 퇴학 조치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학 가기 그때, 어렵겠죠. 자기가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 새로 들어온 저 정건식 교육감이 학생 폭력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아니 근데 다뤄야 난 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가 그거를 제보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요. 그거 약간 그 반성하는 느낌보다는 뿌듯함. 야, 뭐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예. 학교 폭력 예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아니 그렇죠. 저희 때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싸우면 예. 선도위원회라고 그래서 예, 예. 선도위원회 열어서 그때는 뭐 유기정학, 무기정학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용어가. 네. 근데 이제 2004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우리 이제 그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처리 과정이 다 근데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학교 폭력으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명확한 학교폭력. 뭐 처벌은 안 받았지만 근데 그런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행위 그런 느낌이 든 거잖아요.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이 용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수많은 용어들이 이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비행 또는 일탈, 네, 네. 폭력, 폭행,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범죄 행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이 학폭법이 만들어지면서 비행이나 일탈에 해당되는 어떤 영역도 이제는 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적인 처치라기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냥 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들도 다 학폭으로 처분되도록 되어 있고
심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기록에 남게 되고 네, 네, 네. 진학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까 더욱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인 소송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 간의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정복시킨다라는 그런 우려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국장님, 학교 폭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정의를 내릴 때는 사실 법률에 근거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줄여서 학폭법이라고도 하고 네.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거기 이제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네. 자, 이렇게 이제 정의했는데 네, 규정이 딱 돼 있네요. 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학교 내외라고 했으니까 네. 장소는 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학교 밖에서도 네, 똑같다 학교 이거죠.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다 해당된다. 네, 네, 네. 그 얘기고 음.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피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 폭력이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거는. 학생이 아닌 성인을 폭행하면 학교 폭력이 아닌 거죠. 네. 그거는 뭐 사회에서 처벌받죠. 네, 그렇죠. 네. 법에 뭐, 따라서 그 형법에 따라서 뭐 무슨 법이에요? 저기 만 14세 촉법소년. 촉법소년 네, 네. 그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자,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렇게 규정을 하는데 저 정의가 좀 포괄적인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신체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상처가 나거나 진단서가 뭐 제출되거나 그래서 명확하지만 그렇죠. 사실 정신 피해라는 거는 입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제가 괴롭혀서 힘들다 이러면 정신 피해 입은 걸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흔히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건 이제 뭐 육체적 가해도 있을 수 있죠. 정신적 피해. 그렇죠. 네. 뭐 따돌림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정신적 피해는 이제 따돌림에서 많이 네, 나오죠.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관련돼서도 정서적 학대 네.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 아니 무슨 뭐 친구를 칭찬하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그 칭찬 못 받은 것 자체가 벌써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받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지금 학폭법도 이 정신적인 그 폭력이나 피해 이 부분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이게 애매하다는 상식적으로 되면 좋은데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그때 백승환 의원 나와서 맞아요. 그 얘기 하신 거야. 예. 이 정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맞습니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서 폭력이 그 신체 폭력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주는 사안도 사실 있죠. 많아요. 또 오래 많은데, 가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서 피해를 주장할 때 그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죠. 네. 자, 이렇듯이 약간 포괄적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안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어떤 이야기 또한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좀 친구들과 장난하다 보니까 좀 티격태격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까지 학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이걸 먼저 한번 보죠. 교수님 네. 이 심각성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해마다 갈수록 더 그 커지고 있죠. 우리가 예.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죠. 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네. 보죠. 이 자료는 원래 2024년도 1차 학폭 전수조사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표집조사를 한다니까 1년에 2번 학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자료가 사실은 상반기에 발표 안 되고 8월 끝 무렵에 발표가 됐어요. 그때 뭐 그래요? 발표가 왜 늦어졌냐 무슨 그 지표가 비율이 올라가니까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온갖 의혹들을 다 제기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떻든 우려한 것처럼 피해 응답 인원의 그 비율 피해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네, 그건 분명히 보이네요. 예, 2020년에는 이제 그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애들끼리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 학교를 많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학폭이 가정에서는 뭐 일어날 수 없는데 결국은 지금 1.7, 1.9, 2.1 해서 22년, 23년, 24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학폭의 비율이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야, 있고요. 그럼 이거는요. 그 윤석열 정권 지금 들어와서 급증한 거 아닙니까? 모든 뭐 안 좋은 지표는 윤석열 취임 이후에 다 증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아니면 사회 전반의 흐름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기울기가 상승하는 거의 이유를 아마 조성근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각자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이제 원인 진단을 다양하게 하는데 네.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폭력이라는 거는 구조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어른들의 폭력도 그렇고 학생들의 폭력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 전반의 흐름, 우리 사회 문화 이런 거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하나 학교 문화죠. 학교 문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문화가 서로 뭐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뭐 이런 학교 문화가 좀 정착되면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잘 대화로서 뭐 대화로 조정도 되고 조정되고 해결하고.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학교 풍토가 되면 그런 게 어렵죠. 저렇게 이제 학교 폭력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해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몰리면서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된 학생들은 뭐 그런 일탈된 행동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 주목하는 원인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못 오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만나봐도 관계 맺기가 굉장히 서툴러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갈등도 본인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별거 아닌 내용들도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갈등으로 표출되고 뭐 욕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이래서 사안이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게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4학년 뭐 이럴 때 그 관계 맺기 이런 게 좀 잘 돼야 그렇죠. 사회성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 요즘에 이제 사춘기도 빨라지면 막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사춘기 온다. 과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니 뭐 중요한 거 다 말씀해 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여기 그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폭 그 실태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이제 피해 학생 얘기인데 지금 가해율도 보면은 계속 증가했는데 그것을 학교 급별로 나눠서 보면요. 초등이 제일 높고 그다음이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도 가해든 피해든 공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 수가 중고등학생 수 합친 수만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6학년까지 있으니까 지금 조성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성이 제대로 형성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옆에 친구하고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또 부모들도 갈수록 이제 한 자녀 집안의 그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 중심적 사고가 너무 강하고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를 어떻든 두둔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방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고 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정말 경쟁적 교육 풍토 이 입시나 시험 점수 경쟁 이런 것들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서열화 때문에 중학교부터 또는 초등학교부터 어마어마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하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스트레스가 정서적인 너무 세. 스트레스가 너무 한 세. 거예요. 맞아요. 뭐 제대로 자기가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친구와 즐겁게 놀고 하는 이런 걸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다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으로 응답률이 높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제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생이 높고 가해 응답률도 초등학생이 높게 나오는데 실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서 교육청에 학폭 심의로 넘어가는 사안은 네. 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 심각성이 그러니까 더 심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민감성이라고 할까? 네네. 예, 그런 게 좀 또 예민하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실태 조사를 할 때 초등학생들은 친구한테 욕을 들어 자기가 친구에게 욕을 들은 경험이 있으면 자기는 친구한테 언어폭력 당했다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근데 중학생들이야 뭐 친구들 사이에 욕은 일상어처럼 돼 있으니까 그 욕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학교 폭력 당했다고 응답 안 하거든요. 자기도 하잖아. 네, 자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이해가 되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초등학교는 사실 사안이 예. 그렇게 뭐 심각한 사안은 초등은 많지 않고요. 아니 근데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뭐 연필로 누구를 찍었다. 뭐 이런 거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소유초 사건도 사실은 저 아이들 사이에 그런 연필로 얼굴을 뭐 긋고 해서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폭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허털어 놓는 갈등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연필로 누구를 찍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주의를 시킨다 해서 걔가 그 학생이 바로 이해하고 이렇게 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모양. 왜냐하면 예. 그 순간에 음. 그 아이는 되게 화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아이는 사실은 뭐 둘이 장난치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 안에 지금 뭐가 쌓인 걸 가지고 네, 네, 옆에 사람 남한테 푼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심각성이 상당히 큰데 아까 이제 장난과 학교 폭력 경계가 모호하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장님이 저희들 저 교수님하고 저하고 무슨 테스트 해본다면서요?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저희가 이제 아까 학교 네. 폭력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이 피해자이면 학교 폭력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 학생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학생은 학교폭력법 제2조 2에 보면 네. 학교를 명시해 놨는데 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대학생은 그렇죠.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원이나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네. 이게 이제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자, 물어보시죠. 그럼 네.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병설 유치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그렇지. 같이 놀기도 합니다. 유치원생들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뭐 밀어서 넘어뜨렸다. 거꾸로가 아니라? 또 거꾸로 있을 수 있죠. 맞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유치원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거는 해당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학교 폭력이 둘 다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될까요? 야, 그러면 어렵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아까 안 돼. 초등학생은 해당이 돼.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는 대상 하나와 해당되는 대상이 네. 같이 지금 싸운 거야. 그렇죠. 야, 학교 내외에서 장소 불문이고 네.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원아가 유치원 원생이 초등학생을 밀어서 뭐 다치겠다. 네. 그럼 학교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학교 안에서. 거꾸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또 상관없습니다. 학교 밖.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밀어뜨렸다.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그건 거죠.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에요. 네. 중요한 포인트. 아주 정확히. 역시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시험 문제 내지 마세요. 피해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피해자 중심. 하나 맞춰. 아유 뿌듯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유사한 거니까. 네. 자,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생을 좀 폭행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안 되죠. 네.
그러면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지. 있죠. 왜냐면 고등학교 떼그리러 애들이 가서. 막 몰려다니면서 대학생 제가- 패고 막 그랬지. 제가 교육청 있을 때 실제 네. 있었던 사건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폭행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언론 보도까지 됐던 아니 그리고 사실인데. 실제로 대학교에 부설고등학교, 부설중학교가 같이 네, 있는 네, 네, 대학들 네. 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이 쓰거든. 대학교로 쉽게 들어가거든.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면서 대학생들 팬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자, 그런데 음. 알고 보니까 그 성인이 50대 고등학생이 폭행한 성인이 50대인데 이분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해당되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이 네. 초중고 각종 학교 네. 포함되니까 네. 아, 야. 분명하네. 그러니까 특수학교까지 다. 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성인들끼리 예.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예. 고생했다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예.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게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노래방에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져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50대지만 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학교폭력 성립하겠죠.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립하죠. 네. 학교 밖에서도 해당된다고 네, 했으니까. 네, 예. 네. 이해됐어요. 네. 이제 됐죠? 그 부분은 네. 정확히 이해됐어. 아, 이해. 이게 학폭 그러면은 되게 초중등 학생들만 생각하는데 학교 각종 학교까지 포함하면은 평생교육 시설 중에서도 학력 인정되는 그 학교라고 명하는 그 영역 안에 들어 있으면은 학폭 대상이다. 그 중에 이제 안 되는 게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는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 평생교육시설들이 명칭은 다 학교라고 해요. 무슨 학교, 무슨 뭐 실고? 실업학교.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학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폭에 해당 안 된다. 학폭에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아까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여기는 해당된다. 해당된다. 근데 평생교육 시설도 지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 개정을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저기 네. 교육 상임위에 네. 훌륭한 민주당 의원들 저기 조국혁신당 의원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 교수님이 예. 이 교육 걸어다니는 교육 백과사전이시잖아요. 예. 벌써 딱 법률의 허점을 잘 지적하시잖아요. 훌륭하죠. 네. 야 이거 볼 분위기 좋네. 뉴스 공장보다 낫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칭찬해 주잖아. 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실력인 거예요. 이런 게. 맞아. 예. 또 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미인과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이런 경우도 이제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미인과는 이런데 학생들도 이제 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학교도 못 받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성 교수님께서 평생교육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 미인과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미인과 그 대안학교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인과 대안학교도 보면은 유형이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은 뭐 정말 그 공교육에서 학생들과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피해 받아 가지고 또는 가해 받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퇴학 조치되거나 나가서 또 나가기 전에 아주 심각한 아이들은 그냥 대안학교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행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안학교 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더 심각하게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그러면 학생들 간의 관계를 이 폭력의 문제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안 해주면은 그럼 거기 있는 교사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인과 대안학교라고 해서 이런 학폭법의 예외 조치 또는 뭐 적용 사각지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 이게 참 입법 과제로 이게 중요한 네, 문제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네. 자, 얼마 전에 성남시 의원의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가해자였었는데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저기 뭐 그 흔히 말하는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빽 있는 사람들, 맞아요. 정치 권력 네. 이런 사람들의 형평성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발생을 했어요. 성남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 학생을 상대로 과자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 달에 접수가 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 1명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가해자 중에 1명이 성남시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과 요구하고 해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너무 처벌이 가볍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않으면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룰 텐데 네. 그 심의 하면서 네네. 가해 학생 선도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5가지 항목인데 예. 이 항목별로 0점부터 4점씩 부여해서 예.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가 20점이겠죠. 예.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이겠죠. 0점이면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고 그래서 16점이 넘어가면 네. 16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3점까지는 서면 사과. 그다음에 6점까지는 학교 봉사. 나는 이게 9점까지는 사회 봉사 이런 식으로 딱 네, 그걸 봐야 한다 이거죠? 기준이 있어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건데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애들이 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약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학년이 6학년이야. 6학년. 초등학생들 학폭 사안 치고는 이례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죠. 그렇죠. 6학년이 뭐 과자에다 모래를 섞어서 먹였다? 강제로? 그 이제 이게 한두 명의 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성부 선생님처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해서 합산을 해요. 네. 합산해서 1에서 3점이면은 서면 사과하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이 학폭에 대한 그 처벌 9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1호부터 9호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학폭법 17조에 나오는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1에서 3점이면은 서면 사과. 그다음에 그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은 접촉 금지. 그다음에 3호가 학교 내에서의 봉사. 4호가 사회 봉사. 5호가 특별교육 이수 심리 치료. 그다음에 6호가 출석 정지. 이게 이제 정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6호가. 네. 예. 이제 좀 심각하시죠.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 9호는 퇴학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점수 분포가 이제 마지막 퇴학은 16에서 20점 사이에 전학을 할지 퇴학을 할지 점수도 점수고 앞서 얘기한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점수 부여하고 의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 심의위원회 판단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뢰 같은 게 형성돼 있나요? 과거에 학교에서 할 때보다는 좀 뭐 전문성이나 뭐 객관성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네,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너무 업무 폭증을 하니까 네, 나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학폭 담당 경찰관, 네. 그리고 변호사, 네. 그다음에 청소년 뭐 문제 활동가들, 전문가, 네. 상담 전문가 이런 네.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교원, 뭐 이런 식으로 분들이? 이제 인력풀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심각성이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이게 어쨌든 약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되나요?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다 알죠. 왜냐하면 그 알아요? 실제 그 심의위원들하고 당사자하고 질의응답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진술권 줘야 되니까. 아니 나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가해 학생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든가 심의위원들을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심의위원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인가요? 네. 그 심의위원의 이름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이름. 좋은 제도네요. 네. 알려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돼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의록을 공개를 해도 예. 그 심의위원 이름을 다 지우고 회의록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혹시 유출된 사례는 없어요? 네, 아직은 예. 그건 정말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한 지는 그게 제도화된 지는 얼마 됐나요? 지원청으로 넘어간 지 올해 5년째입니다. 5년째군요. 자, 그러면 사례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 폭력 사례가 있는지 좀 유형별로 좀 나눠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주시죠. 우선은 이제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뭐냐 아까 이제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다 중학교에서 뭐 일어났던 사안인데 점심시간에 이제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학생하고 복도를 뛰어가던 학생하고 이렇게 딱 부딪힌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를 다치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 뭐 진단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에서 일단 해결을 못하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네. 비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뛰어가다가 물론 이제 복도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는 뛰어서는 건 안 있지. 된다는 건 근데 장난하다 보면 네. 아니지 사실. 그래서 뛴 건 잘못이지만 부딪힌 거는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지 고의성이 전혀 한마디로. 없었다. 고의성이 없다는. 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유형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은 예. 이거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볼 것 네.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고의성이 그러니까 없어서. 지속성과 학교 폭력이 고의성이 아니다.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그 학폭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먼저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제 교육청으로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사안은 어쨌든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심의를 받았는데 예.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다. 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맞히잖아요, 네. 지금. 그럼요. 우리 괜찮아. 교수님하고 저하고 괜찮아. 일단 지금까지. 기초 단계는 일단 이수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사례는 이게 이제 뭐 장난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두 분 사례를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사례가 네. 지금 화면에 화면에 나옵니다만 화면에 나와요. 그 A 학생이 모든별 수업 활동 중에 그 B 학생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A 학생 몰래 뾰족한 몽당 연필을 의자에 올려놓아서 이를 알지 못한 A 학생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찔렸대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한 거죠. 근데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런 사례들 많았어요. 이거는 무조건 학교 폭력이야. 이런 장난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이건 걸려들어. 교수님도 이런 장난 해보셨나요? 저는 장난 아닌데 제가 당한 적이 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당하지는 않은데. 이거 함부로 저를 뭐 괴롭힐 사람 별로 이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됐어요. 저는 네.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나옵니다. 이게 어렵다. 장난. 아까 고의성. 네, 첫째 고의성이 있으면 폭력입니다. 예. 네,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그 연필을 놓은 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장난이 되려면 예.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워야 장난입니다. 중요하네. 네. 나는 즐거운데
상대방은 불편하면 오. 그건 장난 아니죠. 폭력이죠. 오, 이게 그렇지. 중요한 네. 얘기네. 나도 즐겁고 상대도 네. 즐거워야 한다. 그게 장난이다. 또 하나 추가되는 게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한다. 예. 예. 안전을 위협할 음. 개연성이 음. 크다면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아. 그래서 장난이냐 폭력이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말뚝박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응. 말뚝박기는 재밌잖아. 나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상대도 재밌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말뚝박기 하다가 허리 다치는 경우 있을 허리 것 같아. 다치잖아. 굴리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장난으로 볼 거냐? 그냥 장난으로 보겠죠? 장난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예. 그런 심한 장난 목격하면 예.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그치, 되는 그치, 거죠. 그치. 근데 예. 엉덩이가 자제가 안 되잖아요. 꼬리뼈가 센 애들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청. 그걸 무너뜨려야 게임에서 이기니까. 그건 살벌하지 사실 중고등학교 살벌해.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학교 폭력 아니라고 인정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예. 이 복도에서 부딪히는 사건 같은 경우 예.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이 돼요. 사고지, 사고. 학교 안전. 그러니까 폭력은 아니지만 네. 안전사고. 그러면 그 다친 안전- 학생의 치료비는 학교 안전공제에 안전공제에서. 저기 가해자가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오. 학교 안전공제라는 게 있어서 학생들의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를 공제 보상해 주죠.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그거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우리 때 있었나?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 학교 폭력 예방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이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장난과 폭력의 경계. 왜냐하면 그 가해 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장난으로 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난과 그게 폭력. 이제 면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준이 있다. 네. 장난은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우면서 안전해야 안전해야 된다. 자, 나는 즐거운데 상대방이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 그건 있고.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비행기를 상대방한테 날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불안전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돌멩이를 던졌다. 네. 이거는 나는 상대가 즐겁지 않잖아요. 나는 즐거울지 몰라도 두렵죠. 그거야말로 정말 폭력이죠. 또 있습니까? 사례? 학교 폭력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사례는 뭐 무궁무진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매체의 영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네. 사이버 폭력 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연령이 낮아진다는 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네. 청소년 도박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중학생들까지 퍼져가고 있어서 도박은 뭐 따로 뭐 기회가 되면 다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또 청소년 도박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 위에 이런 왜냐하면 이제 영상들 보면서 청소년 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돈이 필요하는구나. 돈이 필요하니까 이해된다. 네. 애들한테 갈취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례 중에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돈을 계속 부모님한테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힘 약한 주변 학생들 A 학생한테 뭐 3만 원 빌리고 B 학생한테 2만 원 빌리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빌려요. 네, 네. 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안 갚아요. 그러면 그게 금품 갈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되는 사안들이 요즘에 좀 최근에 나타난 좀 양상입니다. 저 이것도 한번 궁금해. 보통 학교 폭력 유형별로 보면 흔히 남녀 공학이 있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 남녀 벼락. 뭐라고 해요? 남녀 그걸? 벼락. 벼락이라고 해? 네. 공학 벼락. 예. 옛날 우리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학교를 그렇죠. 다녀서 그렇죠. 그런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학교에 남녀공학이 있고 아까 여학생 별도 학교, 남학생 별도 학교가 있는데 이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비율이 어디가 더 셉니까? 근데 그거를 뭐 데이터로 뽑질 않아서 뭐 그건 보면 재밌겠네요. 그건 난 뭐 그거 재밌을 것 예,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남녀 근데- 공학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저런 거는 그 통계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교육청 했을 때 네. 뭐 국회 뭐 요구도 있었고 해서 뭐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예. 학교 폭력 예. 비율 뭐 이런 예. 걸 이제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이가 좀 나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할 초기에는 네. 좀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혁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예. 예,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혁신학교가 발생 건수가 비혁신학교보다 조금 높은데 이게 3년 지나니까 네. 역전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학교 폭력이 점점 줄어들고, 예. 예. 그 비혁신학교는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비율이 역전된다. 3년 차 정도 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어떤 그렇죠. 이런 영향을 꽤 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그 민주적 학교 운영, 그다음에 윤리적 생활 공동체. 이거는 뭐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윤리적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사실은 협업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그 관계들을 배우도록 프로그램들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경쟁에 의해서 자기들 서열과 점수로 평가하는 그런 보수적 시각의 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네. 거기는 당연히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고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혐오의 대상의 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뭐 이름이 어떻든 정말 교육에서 학생들이 친구들 관계를 어떻게 좀 사회적 관계,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을 키우도록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고 또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폭도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그 남학생들 간에서 학교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죠. 여학생들 간의 다툼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향. 남학생이 더 많죠. 많죠. 예, 많은데 이제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물리적 폭력은 사실 많지 않고, 아 따돌림. 언어 예, 폭력. 왕따 뭐 이런 폭력이나 거? 뭐 따돌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질문이 여기 이제 학폭부에 보면 따돌림 소위 말해서 왕따가 여기 영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왕따가 학폭이다. 그럼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 그런 사례들 혹시 사례 들수 많이 있어요?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예, 많이 올라오는데 처벌 수위가 낮겠구나. 그 집단 따돌림으로 인정이 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나가고요. 아 집단 따돌림이면. 다만 그건 이제 그야말로 왕따지. 예. 집단 따돌림. 다만 이제 그 따돌림으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돼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피해 학생이 이제 자기가 피해 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피해 학생이 네. 입증을 해주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해보느냐면 혹시 목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학급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익명으로 네. 예. 그런 것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피해 학생은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를 못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 폭력 아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이 따돌림의 경우에는 네. 증거나 무슨 정황을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네.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더라도 처리하는 게 대단히 네,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게 요거 요거네. 따돌림. 그런 이게 상처는 굉장히 상처는 더 깊은데. 큰데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가해자들이 보통 가해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아까 처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좀 반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 많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한번 가해 학생들은 그 뒤에도 이런 학교 폭력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재범 흔히 말하는 아마 교육부에서는 통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근데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죠. 높죠. 난 높다고 높아요. 보는데. 한번 만약에 이 앞서 제가 1호부터 9호인데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 그 기록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걔는 뭐 난 대학 진학 관심 없어 그러고 자기 더 멋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고민이냐면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 가해 학생이 뭐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전학되면
그 학교 안에서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이 가해 학생을 심리치료는 앞으로 케어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교가 해줘야 하고 해야 됩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네. 심리치료 지원, 네. 이런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게 아직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과 제도의 피해자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가해자들을 처벌 위주로만 가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뭐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아직 학교 현장에 그게 정비가 안 된 이유는 돈 문제입니까? 뭔 문제예요? 의지 문제입니까? 교육청에? 그건 뭐 의지보다는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별 교육기관을 이제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위탁 운영.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뭐 특별 교육을 5시간, 6시간 받았다. 그러면 5시간, 6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해 학생 중에는 사실 그 상담 특별 교육보다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특별 교육보다는 지속적으로 상담 네. 한두 시간으로 해결될 그렇지, 문제가 그렇지. 아니고. 그게 저 경기도의 그 대안학교, 세월학교. 예, 세월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이 뭐 학기 단위로 네. 그게 이제 위탁. 대안학교인데 위탁 받아서 거기는 그냥 국영수 이것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담, 치유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원 학교로 가고. 복귀할 수 있는 좋네. 그럼.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적으로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정형 위센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케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정형 가정형 위센터라는 위센터. 위센터 위. 또 병원형 위센터도 있습니다. 그 병원형 위센터는 뭐냐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것도 이제 신청하는 거죠? 네,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 병원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해요.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정신과 거? 병원하고 네. 그러면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거기로 이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네. 그게 가려는 학생 수요와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형 위센터의 수용 능력과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초등학교 역점을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뭐 이때 있잖아요. 네네. 이때 제대로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 부분을 케어를 못하면 중학교 가면 이제 뭐 더 어려워져. 네. 그때부터는 잘 안 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사춘기가 낮아졌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매우 예민한. 그래서 이제 상담교사도 처음에는 중고등학교만 배치했거든요. 맞아. 근데 네. 초등학교 그러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전문 상담교사를 계속 배치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윤석열 정권 이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재정 고갈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주지를 않고 다 줄이고 있으니까 이게 현장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운영비에 이런 게 들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고등교육에 대해서 또 돈 1조 5천억 빼내고 유보 통합에 1조 이상 빼내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또 2조 이상 빼내고 그런데다가 세수는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내년 뭐 학교 현장에서 쓸 돈도 없을 거예요. 언제는. 자, 지금까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짚어보면서 생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로 정리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가 그리고 교육 당국이 대처하고 있는지 변천사, 제도에 대한 변천사는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